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최근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정부는 물론 지자체, 나아가 국책기관까지 나서서 각종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일부 대책들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인권 침해 소지까지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일부에서 이 문제 짚어보고요. 국내 배달앱 점유율 1위인 배달의 민족이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받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물론 자영업자들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 2부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6월 8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민석 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시 의원이 주도한 한 행사에서 괄약근에 힘을 줘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을 저출생의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자궁이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지다 보면 출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며 결혼 후 아기를 가질 때 더 쉽게 임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 둘 셋 조이고 둘 셋 조이고. 지난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기 간행물에 실린 보고서 의사결정 단계별로 저출산 정책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황당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만남 주선, 사교성 개선, 자기개발 지원을 통한 이성에 대한 매력 제고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어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보다 느리다며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정년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이런 대책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M장께서 먼저 말문을 열어주신다면. 네, 이 황당한 저출생 대책들이 이 정부와 국책기관에서 나와서 많은 국민분들이 좀 황당해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이제 보고서에 있었던 내용도 이슈가 됐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교재 성공 지원 정책의 예시로 여아 조기 입학을 제시를 했어요. 여성이 남성보다 어린 나이에 이제 사회 진출하면 교재 성공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남성이 발달 정도가 이 여성보다 좀 느리다는 점을 고려해서 여성들이 빨리 신체적으로 발달하니까 1년 조기 입학시키면 향후에 이제 정년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근거가 과학적 근거나 뭐 사회적 근거 데이터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근거는 아무것도 제시된 게 없었습니다. 네.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책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무료로 미혼 남녀의 만남 마련을 지원하자는 얘기가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나왔는데 이게 연애들은 다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하고 혹은 출산을 그냥 결혼을 떠나서 출산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건 잘못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연애를 안 하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는 것이다로 연결지어서 연애를 하게 만들어주면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것이다 라는 논리적 비약이 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여기 하나가 빠져 있더라고요. 하나가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뭔가요? 월드컵 유치. 그때 월드컵 베이비 얘기들 많았죠. 그것까지 하면 딱 완전 완성되는 2002년. 건데. 아니 그거는 진짜 이제 이 사적인 자리 술자리에서 사담으로나 잠깐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그거를 정부나 국책기관에서 하면 안 되죠. 네. 예. 또 우리 저희가 방금 전에 이 오디오로 들었던 내용입니다. 서울시 의원인 이 김용호 의원이 제시한 이 방식인데요. 케겔 운동을 통해서 국민 건강을 증진시켜서 출생률을 높이자라면서 이 춤을 하나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 발상 자체가 많은 분들이 좀 납득하기가 힘든 거죠. 저 춤을 춰서 건강이 증진되면 아이를 낳는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좀 돼서 이후에 행사가 여러 가지가 좀 기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취소가 된 상황이라고 이게 합니다. 뭐 덴조라고 부른다면서 예. 댄스하고 저기 댄스하고 체조. 체조를 합쳐서 덴조. 이게 국민 덴조. 이 한 민간 단체가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보급 전도사로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김영호 서울시 의원이요. 네. 하이컨디션 국민운동본부라는 곳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김영호 서울시 의원께서 이제 이거를 내가 전국적으로 좀 보급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하면서 무대 위에 올라와서 이 춤을 이제 선보이신 거죠. 근데 이분은 분만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출산을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저도 케겔 운동을 이렇게 좀 제안받았을 때는 정말 분만과 관련해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출산과 딱 연결고리가 있지도 않고 이분이 서울시 의정 활동하면서 왜 이제 시장 나와 보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때도 이걸 굉장히 홍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에게 좀 초보라고. 아니 기본적인 구분조차도 지금 정부와 국책기관에서 못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아이를 낳기가 부담스러워서 안 낳는 것과 낳고 싶은데 못 낳는 것에 대한 맞아요. 기본적인 구분조차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최민숙 작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뭐 아무튼 부인할 수 없는 심각한 저출산 사회잖아요. 예, 그런 사회를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각계각층에 뭐 여러 군데 조언을 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빚어진 총국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 정책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수립된 게 아니라 일단 뭔가 성과가 보여야 되니까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는 방향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네. 여기에 또 일부 정치인들이 이 저출산 현상을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장하려는 수단으로 보는 태도, 예,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빚어진 코미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몇 년 전에 방영됐던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도경수 씨하고 네. 남지현 씨가 주연을 했던 제목이 백일남군이고 뭐 하여간 스토리가 네. 세자님의 명으로 몇 살 이하는 무조건 혼인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100일의 남군. 100일의 남군님인가? 차라리 이게 더 현실적인 거 아닌가요? 그냥 국가 이름으로 몇 세 이하 청년 처녀는 무조건 결혼해라. 네. 그리고 결혼한 후 몇 년 안에 아기를 낳아라. 네? 그런 게 실제로 뭐 과거 뭐 있었다고 하고. 네. 있었대요? 예, 그 조선 전기에 법전이 있습니다. 경국 대전이라고 있어요. 네, 있죠. 여기에 여성의 혼인 장려 규정이 있어요. 오. 거기서 이제 표현은 이제 사족이라고 하는데 양반가죠. 사족의 딸인데 나이가 30살이 가깝도록 가난해서 시집을 못 간 사람한테는 조선시대 중앙행정기관인 6조 중에 하나인 예조에 있어요. 예조. 예. 예조에서 임금한테 아뢰어서 자재, 즉 물품을 헤아려서 준다. 그러니까 물품 지원을 한다는 거죠. 혼인 지원책이네요. 예. 오. 그리고 실질적인. 자, 이게 이제 또 약간 엄한 건데 그런데 궁핍하지 않은데도 시집을 안 간 경우에는 예. 가장을 예. 그 집의 가장을 엄중히 벌한다. 아버지를. 예, 이런 기록이 있고요. 이거 전기잖아요. 예. 조선 후기의 법전은 대전회통입니다. 예. 이 대전회통의 기록에 따르면 혼인 시기를 넘긴 사례를 2년마다 조사를 해서 오. 그때 당시에 도청인 감령, 감령과 고을에서 고한다, 알린다 오. 이런 대목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혼인 장려의 대상을 양반가에서 일반 백성으로까지 확대를 한 거죠. 조선 후기에 가서는. 그리고 2년마다 정기적으로 관리를 한 거죠. 예. 이게 조선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예. 로마 시대에도 강제 결혼, 강제 출산에 관한 법률이 있었어요. 예. 기원전 1세기 말에 인구가 감소합니다. 로마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은 자한테는 불이익을 주는 정식 혼인에 관한 법을 제정을 해요. 요즘 댓글에 가끔씩 나오는데 로마에서 진짜 한 거예요. 미혼자에겐 독신세를 부과를 합니다. 미혼으로 30살을 넘기면 여기다가 선거권을 박탈을 합니다. 그리고 독신으로 50살을 넘길 경우에는 상속권을 박탈을 하고 재산까지 몰수를 합니다. 이야, 너무 그리고 심한데요. 공직에 진출을 할 때는 다자녀 기혼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정책도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독신세 얘기 나온 적 있어요. 나오긴 네, 한 그렇죠. 적이 네.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 로마에서 했던 거죠. 그때 아니 혼자 사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뭐 네.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이게 저출산 문제는 예. 비단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고 긴 역사를 되돌아보면 옛날에도 한번 겪었던 문제다. 그랬구나. 아, 이거 웃자고 한 얘기인데 실제로 있었네. 네, 법으로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고 저는 이 사례들을 들으면서 드는 게 예. 왜 조선시대 이럴 때는 결혼을 안 하면 이제 댕기머리를 못 올리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댕기머리로 다니는 것 자체가 누가 얘기하는데 형벌 아니었겠냐. 그렇죠. 막 이런 명예형인 생각이 거죠. 들어요. 거의 명예형 예. 비슷한. 뭐 상투 틀었다 이런 예. 말 하듯이. 그래서 그 가짜 상투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조선시대. 그렇군요. 그걸 뭐라고 무슨 상투로 불렀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있어서 가짜 상투 올리고 하는 거. 창피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성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대단히 좀 도구와 수단화한다는 생각을 좀 지우기는 어려워요. 특히 여자아이들이 저도 아이를 키워보면 훨씬 빠르고 야무지고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 당시에 선봐서 결혼할 거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대책에 과연 그 근저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상당히 많이 들고 그리고 만난다고 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한다라고 해서 아이 낳는 거 아니에요. 아주 그 과거의 도식대로 정책 설계 내지는 뭐 이런 정책을 내는 건데 그건 다 X라는 생각이 되는 게 구조적이고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 당연히 접근해야죠. 부동산. 아니 저도 아이를 낳을지 말지 선택을 한 건데 내가 청소년기 그리고 유아기를 보냈던 대한민국에 엄청 제가 행복하게 성장했느냐라고 했을 땐 아주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안 낳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집 한 칸도 마련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한 푼도 안 쓰고 몇십 년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내가 과연 건사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사교육비라는 것도 엄청나다고 하는데 이런 고민에 대한 해결책 없이 뭐 정관 수술을 한 분들을 이걸 뭐 풀어준다. 이거는 정말 임시방편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게 또 문제가 됐던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보면 비혼 출산을 혼인 출산과 적대적 관계로 상정한 것 같은 논리가 좀 있었어요. 이 보고서를 작성한 장우석 선임연구위원회 이 말인데요.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교제를 지원하거나 동거를 조장하거나 동거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은 결혼해서 출산하는 것을 저해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냐면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얼핏 읽은 기억이 있는데 프랑스가 되게 심각한 저출산 국가였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보통 프랑스는 결혼을 안 하고 동거했다가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과 동거 이런 게 거의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동거를 한다고 해서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낳아요. 네. 아이를 낳는데 혼인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아이를 낳는 게 뭐냐면 프랑스는 정말로 사회적 양육 시스템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아이만 낳아라. 국가가 키워준다 해서 사회적 양육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네. 굳이 결혼 제도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양육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동거 상태에서 그냥 네. 자유롭게 아무 거리낌 없이 아이를 낳고 그래서 저출산을 극복했다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그 M장이 지금 소개해 준 거는 그거하고 지금 정반대로 내달려 가자라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근데 한번 저는 궁금한 게 아니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것을 아이디어라고 내는 그 사고 구조는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저는 그게 궁금한데. 그러니까 너무 절박한 이슈가 이제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행정부처나 이렇게 뭐 논의하는 위원회 이런 데들 가면 예산 편성도 비교적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뭐라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 뭐라도가 상당히 근시안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출산에 안 되면 뭐 난임 이러면 난임을 어떻게 뭐 지원해 줄까? 근데 이미 뭐 많이 된 것도 있고 좀 숙고하고 치밀하게 고민하지 않고 정책을 좀 남발하는 성격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탁상공론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서울시에서 정관 수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받은 분들 그걸 다시 이제 임신이 가능하도록 복원하는데 지원을 해준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정관 수술은 이미 아이를 출산하신 분들이 많이 받는 시술인 맞아요. 거잖아요. 그게 더 아이를 이제 막 3명, 4명, 4명, 5명 낳기는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거를 복원해 준다는 게 큰 실효가 있을까? 이건 정말 뭐랄까요? 아이디어 차원에 불과한 걸 현실화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기서 새끼로 잠깐 보면 세상이 좀 바뀌긴 참 많이 바뀌긴 했네요. 옛날에는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라는 포스터가 막 맞아요. 돌 때 예비군 훈련장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죠? 기억들 나십니까? 네. 정관술인가 지원하면 예비군 훈련 막 빼주고 보내주고 했던 거. 네.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비교하면 와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뀌었구나 싶은. 천지개벽.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근데 예산이 들어가니까요. 돈이 그러니까. 들어가고. 근데 뭐 저희가 이제 사실 비판하는 건 쉽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이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그 반대쪽에서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고충을 헤아려 봤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부모 입장에서 왜 애 낳기가 부담스럽냐.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육비의 부담을 감소를 하고 또 경력 단절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경력 단절 걱정 없는 노동 환경을 구축을 하고 뭐 아빠나 엄마나 장기 육아휴직이 당연하고 환영받는 노동 환경도 구축하고 주택 가격 안정화도 구축하고 뭐 대학 등록금 현실화도 하고 뭐 타가소 방과후 학교도 확대하고 이런 친육아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되게 장기적인 맞아요. 로드맵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100년지 대계이듯이. 근데 이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입증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육비 부담을 줄여준다고 해서 그게 바로 부부가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으로 연결이 되느냐 이걸 또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면 당장 눈에 보이는 단기적인 입안을 뭐 만들자 이렇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장기적인 안목이 나왔을 때 그게 옳다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문화도 동시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말이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나면 연애를 하고 연애를 하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고 이게 어떻게 보면 큰 그 연계 단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단계의 모든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만난다고 해서 반드시 결혼을 하냐, 결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애를 놓냐. 그러면 이런 정책도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좀 폭넓은 시각으로 봐주는 자세도 동시에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부를 만든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중을 해서 부처를 만들어서 사업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볼 때는 비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안의 성격이 부처 하나를 신설해서 여기서 모든 걸 하는 게 지금 뭐냐 해법이 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본 게 지금 뭐 여러분들의 말씀에서도 잠깐 지금 나왔지만 이게 거대한 대한민국 사회 구조의 결국 결과물이거든요. 네. 저출산 현상이 그렇죠. 교육 구조, 네. 교육 구조, 가족 제도. 주택, 노동 구조, 네, 노동, 그 주택 문제 모든 것들이 아울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까지. 예. 네. 이게 범부처적 차원에서 기획 위반이 되지 않고서는 이게 해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저출생부라고 하는 것들이 집행 기능에 있어서 일어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대책을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집행을 일원화해서 효율성을 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 문제를 건드려야 되는데 교육부 제끼고 그럼 저출생부에서 하느냐. 노동부를 제끼고 그럼 노동시장 어떤 재편 문제를 이야기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못 하겠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도 역시 또 어떤 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동원할 것인가에 있어서도 뭔가가 지금 약간씩 어긋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그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애당초 그 위원회를 만들었던 것은 이 문제가 대단히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범부처적 차원에서 그다음에 전 국민적 차원에서 이게 종합 기획이 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결국 거기서 효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처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지금 의견 수렴과 공론의 과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자기 고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진짜 너무 그렇지 않나요? 끄떡여져요. 그러니까 한 부처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위원회보다 더 효능성은 떨어질 수가 있다고 보이는 게 말씀대로 너무 구조적인 문제니까요. 교육도 들어가야 되고 경제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분야를 아울러야 되니까 범부처의 인력, 지원, 아이디어 다 종합이 돼야 되는데 부처로 딱 묶여버리면 또 거기에 매몰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부처 간의 이해관계 같은 것도 있어서 이게 과연 대안으로 적합한지는 말씀드리니까 많이 좀 고민이 됩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네. 정말로 국가적 과제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네. 여야가 따로 없는 결국 이제 그런 문제인데 결국 왜 지금 그러면 나오는 게 지연 말단적인 그래서 사람 염장 지르는 대책만 나오는 결국은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맞습니다. 아 이게 세상 물정 몰라서 저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보기에도 참 뭔가 이게 좀 설명이 다 되는 것 같지는 않고 답답할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캘리포니아 대학교 명예 교수가 한국 출생률을 보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한국 망했네요. 이렇게 얘기한 게 되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또 기사 보니까 100년 후에는 이대로 가면 우리 인구가 2천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소멸할 위기인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두고 모든 모든 부처를 아우르는 진짜 국가적인 컨트롤 타워를 두고 100년짜리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네. 이 정도로 가름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민석 작가, MC 장원, 장유미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도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대료나 재료비 상승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배달 플랫폼들이 워낙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 치킨 가격을 인상을 했다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배달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다음 달부터 신규 입점 점주들에게 포장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배민 앱을 통해 주문한 후 손님이 직접 가게를 방문해 가져가는 경우 점주들은 수수료를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장 주문도 배민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게 배민의 입장인데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점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4년여간 7차례에 걸쳐 포장 중개 이용료를 면제했다며 지난 4월 공정위를 통해 수수료 부과 계획을 밝혔어요. 하지만 점주들은 그나마 수수료 부담이 덜한 포장을 이용하는 단골 손님들이 많았다며 이마저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니 해도 너무하다고 말했어요. 또 월세, 재료비, 배달 수수료까지 늘며 포장 수수료가 더해질 경우 결국 음식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세 분은 배달 앱 자주 이용하십니까? 전 자주 이용해서 많이 시켜 먹는 편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한 달에 그 수수료로만 얼마 지불했는지 혹시 계산 안 해보셨어요? 계산을 따로 안 해봤는데 배달료는 너무 아까워서 이게 몇천 원 이상이 되면 아예 그냥 제끼게 되더라고요. 안 시켜 먹게 되더라고요. 아예 그 체크를 해요. 한 미리 900원에서 2,000원 정도까지가 최상한선입니다. M장은 배달 앱 자주 사용하실 것 같은데. 그런 자주라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로 매일같이 저의 식사를 담당하고 있죠. 네. 그래요? 집사입니다, 집사. 그래요? 그럼 최소 하루 한 번. 최소 하루 한 번, 내진 두 번. 네. 그럼 수수료 엄청 나오겠는데. 근데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게 이게 앞에서 나눴던 주제랑 조금 연결되는 게 저는 나름의 싱글세라고 생각하는 게 이 배달 최소 배달 수수료 이 배달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은 1인분만 시키면은 배달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많이 시켜야 돼요. 예.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먹습니다. 그래서 나름 시키면서 혼자 산 사람은 이런 거 부담까지도 내가 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남기는 음식도 종종 생기거든요. 그야말로 독신세네요. 독신세입니다 이거.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시킬 때마다 합니다. 최 작가는 어떻게 애용하십니까? 저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안 하고 아내가 주문을 해줘서 저는 사실 그 앱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앱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 가서 먹거나 아니면 제가 해 먹거나 뭘 배달을 옛날부터 잘 안 시켜 먹은 사람. 저는 지금까지 배달 앱을 딱 한 번 써봤어요. 한 번 쓰고 그다음에 앱을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 한 번 썼는데 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배달 오는데 40 몇 분이 걸리더라고요. 네. 그 뜨죠 예상 시간. 네. 그래서 이제 속이 터져가지고 기다리는 게 싫어가지고 네. 그때 수수료는 아니었어요. 네. 너무 느려가지고 아이씨 안 해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배달 앱이 아예 없어요. 저는 핸드폰에 안 깔려 있는데 근데 뭐냐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 아들의 친구는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시켜 먹는데요. 요즘 한 진짜 달에 몇백만 원씩 쓰는 자취하는데 사람 많아요. 네. 1년에 1,100몇만 원인가를 네. 계산을 해봤대요. 저 그래서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진짜래요. 1,000만 원이 넘는구나. 혼자 사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뭐 3인 4인 가족 같은 더 경우에는 많이 진짜 나오죠. 엄청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도 배달 음식을 많이들 시켜 먹었고 익숙했는데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중화 요리를 비롯해서 배달되는 음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익숙하긴 하지만 코로나를 지나쳐오면서 그렇죠. 배달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익숙해졌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짜장면은 이제 그 스티커 있잖아요. 네. 모으세요? 아니 그 저기 냉장고에 쿠폰, 네. 붙어 있잖아요. 네. 전화를 해서 그러면 그 중국집에 직접 배달을 해줘요. 네, 네. 맞아요. 그다음에 치킨은 전화로 주문하고 저희는 찾으러 가요. 가족의 대령이 승질이 급해가지고 그게 빠르다. 네. 배달 앱을 이용해서 먹은 적이 없죠,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는 나가서 먹거나 네. 그냥 나가서 외식으로 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극히 그러니까 그 드문 드물죠. 경우. 요즘은 네. 보기 요즘은 이제 어렵죠. 배달 앱이 일반적인 것이니까. 네. 그런데 결국은 이 이야기는 그만큼 수수료가 붙어버리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기업들이 원래 이제 배달의 수수료를 책정해가지고 떼어갔던 거에 더해서 이제 1위 업체가 배달의 민족인데요. 이제 포장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물리겠다고 해서 또 이제 기사가 되고 어떻게 보면 막 이 점주들이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포장은 그냥 뭐 본인들이 중개 역할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그냥 주문 넣고 자기가 찾아가는데 거기에까지 수수료를 물리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조금 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지나가다 보면 식당 이런 데 보면은 포장 할인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식당 앞에. 네. 그렇죠. 오히려 포장을 해가면 할인해 주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반찬도 안 먹고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쉽게 보면 플랫폼 사용료다 이거잖아요. 플랫폼 사용료라는 거고 다른 업체는 또 이미 물리고 있기도 네. 했고요. 그 복덕방이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거래를 했으니까 네. 중개 중개 수수료다. 수수료를 내라 이건 거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그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 많은 고객들이 무료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무료 체험 기간이라고 떠요. 네. 들어가 보면 배민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은 지금 무료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안내 문구가 뜨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돈을 받겠다는 뜻인 거죠. 어떤 식으로 할지는 아직 밝히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게 결국은 업주들의 부담으로 인한 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난 4월부터 식당이 배민 원 플러스에 가입을 하면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배달비 영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식당이 그 배달비 영원으로 뜨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식당을 더 이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 가입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식당들이 옛날에는 뭐 중국집처럼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 모르는 그 중소 배달 대행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 거기랑 계약을 맺어서 했던 것과 다르게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배민 앱의 자체 배달 시스템인 배민 라이더스를 사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가게가 옛날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앱을 통해서 주문만 받아도 나가는 중개 이용료가 음식값에 부가세를 포함하면 7.5% 수준이고요. 지역에 따라서 거리가 이제 가까우면 배달료가 싸고 멀면 더 붙는데 이 배달 중개료가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배민 측에 추가로 지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때 그 소비자의 결제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이게 1.5%에서 3%인데 이것도 가게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민클럽에 가입을 하면 우리한테는 공짜네라고 느껴서 이용을 하는데 결국은 이 모든 부담을 식당들이 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현재 무료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습니다라는 안내가 가고 있는 걸로 미루어 보아 이 부담이 언젠가는 또 소비자들한테도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인 맞아요. 거고요. 이 게다가 또 이제 배민
수수료 내야 되는 수수료가 전체 매출의 퍼센테이지를 따져서 이용 수수료를 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가게 사장님들이 너무 짜증나 하는 부분은 배달비도 매출에 포함을 시켜요. 매출 소비자가 잡을 내는 때. 매출에 잡혀요. 거기에 퍼센테이지를 따져서 이용 수수료를 또 내거든요. 그러니까 가게 점주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거는 배달비는 그대로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거면서 우리의 매출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내야 되는 수수료는 높아지지 않냐. 이것 때문에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포장비까지 이렇게 되면 포장비도 매출로 잡힐 거 아닙니까? 그러겠네요. 네. 그 배민이랑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는 쿠팡이츠 여기도 수수료가 9.8% 그리고 배달료 2,900원 받고 요기요는 원래 2위 업체였는데 쿠팡이츠가 치고 올라와서 막 3위로 막 내려가고 지금 약간 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수수료만 12.5%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배달 대행 업체 전체가 이러한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장 수수료를 원래 물렸던 그런 뭐 2, 3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좀 프로모션을 많이 해줬었대요. 그래서 업주들의 좀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고 하는데 워낙 이제 업계 1위가 포장 수수료도 받겠다라고 하는데 긍정적인 입장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까도 1인 가족인데 많이 시켜 먹을 수 있는데 최소 배달 금액 같은 걸 설정을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배달할 때 이제 단가도 안 나오고 하니까. 근데 포장은 그런 문제가 없어서 괜찮다. 매출 증진에 좀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라이더 수급 문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좀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배달 지연되는 데는 이게 제때제때 또 배정이 안 될 정도로 부족하다 보니까 업주들도 이제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플랫폼 업체들이 왜 그러면 계속 비용을 불리고 하느냐. 이게 고객 유인의 수단으로 그럼 포장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수단을 강구하는 건데 그 비용을 사실상 점주에게 그리고 2차적으로는 사실상 또 이 고객들한테 물리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불만들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지인을 만나려고 이제 저기 나가서 카페에서 얘기를 하는데 요즘 카페도 배달을 하대요. 많이 시켜 많이 먹어요. 합니다. 참. 네, 샌드위치랑 커피까지 배달을 커피에서, 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소비 행태가 많이 바뀌어서 카페에 가는 것도 집에서 그냥 작업하면서 재택근무하면서 시키기 때문에 음식 소비 문화가 배달 대행 업체를 통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장 주문까지 나온 거고 제가 요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떤 식당은 그 항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배달 주문과 포장 주문 밑에 매장 식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와플집이었는데 가서 먹는 것도 이 앱을 통해서 매장 식사를 누르면 그렇죠. 예약 같은 거죠. 수수료를 또 떼가겠다는 거죠. 언젠가는. 그 차이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걸어가는 그 십몇 분 혹은 맛집인 경우에 대기 시간을 줄이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좀 관점을 바꿔서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배달을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어떤 문제 제기도 성립이 될 것 같은데 많이 쓰고 계시는 M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혼나는 거예요. 직접 가서 먹거나 하면 배달 수수료 낼 필요도 없고 이 배달 앱을 이용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운동도 되고. 네. 근데 이게 포장도 직접 전화해서 언제 가지러 갈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람이 익숙함이라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편리함을 한번 몸이 겪어버렸잖아요. 집에서 배달을 시켜놓고 그 사이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잠깐이라도 쉴 수도 있고 그 편리함에서 오는 유혹을 떨쳐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 아무리 엄청 빠른 배달이라도 가서 김 모락모락 나는 걸 식당에서 먹는 거와 배달해서 먹는 건 맛의 차이도 좀 있지 않나요? 근데 내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안에 있는 식당의 종류와 배달 앱을 통해서 시킬 수 있는 이 바운더리는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 점은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네. 아니 매일 똑같은 거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도 한 가지 음식을 오랫동안 먹는 거에 나름 특화돼 있거든요. 제가 마늘 설렁탕만 3개월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점심으로. 그래서 그런 거 자신 있는데 그래도 좀 다양하게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근처에서 뭐 시킬 수 있는 이 식당의 개수가 5개라면 이 어플에 들어가면 50개, 500개까지도 됩니다. 이 안에서 고를 수 있는 거니까 이 다양성 그리고 거기서 또 편리함 이 유혹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배달앱 얘기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데
그래서 사실 대안으로 나왔던 게 공공 배달 앱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별 성공했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일단 소비자의 숫자가 비교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이게- 무료 구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 이 어떤 생기는 이슈들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일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네. 근데 배달앱은 주로 밤 시간대에 이용이 되고, 아, 그렇네. 네. 그때 올라오는 컴플레인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가 일단 수월치가 않습니다. 아니, 민간 위탁 이런 거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지자체에서 한계가 운영하다 보면 있다. 모든 것들을 컨펌을 지자체를 통해서 받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민간 업체보다 대응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이 사장님들이 이 배달 앱을 이용하는 이유는 배달 앱이 이미 갖고 있는 이 회원수, 그렇죠, 맞아요. 그거죠. 그 압도적인 회원수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공 배달 앱은 따로 마케팅비를 이 민간 기업처럼 지출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용자들도 적고 수수료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맹점 수가 적으니까 소비자들도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들어가서 시킬 수 있는 가게의 숫자가 현저히 적은데 내가 돈 좀 더 내더라도 다양한 선택지 안에서 내가 선택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성장하는 시간까지 버티지 못했던 거고 네. 사실 사람들이 공공 앱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 화폐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 화폐를 그걸 쓸수 사면 있으니까. 예컨대 20만 원어치를 사면 제가 뭐 그것보다 더 할인된 가격 지역마다 다르지만 한 17만 원이나 18만 원에 살 수 맞아요.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 화폐를 가지고 전통 시장이나 이런 공공 어플리케이션에도 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다 써버리면 더 이상 이 공공 앱에 안 간다는 거죠. 메리트가 없다. 그리고 IT 업계에서는 그 애자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날렵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M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하고 위탁을 주더라도 주요 의사 결정은 결국은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애자일한 측면이 떨어져서 소비자들의 욕구를 제대로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유튜브 보면 이제 그 종종 뭐 쇼츠라든지 이런 데로 이제 뭐 이른바 국뽕 영상이 네. 많이 뜨잖아요. 네. 네. 국뽕거리 중에 하나가 배달의 천국. 네. 대한민국은 배달의 천국이다. 네. 외국인들 세상에 놀란다. 이렇게 효율적인 나라는 없다. 뭐 다 하는데 지금 저희는 그 이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 그 기여한 바가 있어요. 우리가 네. 스마트폰이 모든 생활을 망쳤다라고 얘기할 때 당연히 기여한 바가 있고 배달앱도 우리가 먹지 못했던 음식의 다양성과 그다음 사람들이 밖에 나갈 수 없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집에까지 배달을 해주는 당연히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결국은 업주가 부담을 해야 되고 이것이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음식값 인상, 즉 시민들의 부담이고 지금은 시민들이 공짜로 쓰고 있지만 무료 채용 기간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게 결국 또 그 옛날 넷플릭스 쌌듯이 네. 결국 우리한테 부담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거를 많이 쓰면서 이게 물가 인상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한번 곰곰이 되돌아볼 필요는 있는 거죠. 시대적 추세라고 하는 게 이제 초거대 플랫폼이 모든 걸 지배해버리는 네. 이런 어떤 추세를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고는 보는데 문제는 그러면 여기서 나오고 이제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부작용들을 어떻게 네. 그러면 이제 그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 그러면 이것을 이런 해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시장에서의 횡포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궁금해서 변호사님 계시지만 그냥 제가 잘 이해를 못했지만 공정거래법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보입니다. 이게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네. 해당이 돼요. 배민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1번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이면 시장 지배적 맞아요. 사업자로 보이는 해당이 되는데 배민은 여기에도 해당되고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다 합하면 점유율이 90%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업체도 시장 지배자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시장 지배자가 예컨대 여러 항목 중에 주로 이제 뭐 공정거래법이 다루는 거는 뭐 합병이나 뭐 인수나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인데 세부 항목에 보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서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그리고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그다음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요런 경우에 해당되면 시정 명령이나 제한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포장 수수료, 그다음 수수료 인상 이게 여기에 해당되느냐 이걸 해석하는 건 굉장히 어렵겠죠. 변호사님이 근데- 한번 답을 네. 주시면. 왜냐하면 공정거래 이슈로 접근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를 담보하기 위한 건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는데 거기에 이제 위해가 될 정도의 어떤 행태가 있으면 그걸 규율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짚어주신 대로 여기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가 있습니다. 있죠.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그러면 본인의 그런 우월적 지위를 이런 가맹 사업자주들한테 부당하게 압박으로 행사하느냐 그걸로 시정명령까지 갈 것이냐인데 지금 수수료율이 높다라는 게 이제 건당 한 6.8% 수수료율에 배달이 되면 한 2,500원에서 3,000원 물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시장 질서를 좀 해할 정도로 본인의 독과점적 지위를 압박하는 것이냐라고 법률적으로 판단받는 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점주들은 자율경쟁, 자율시장에 맡기지 말고 조금 더 개입을 해달라라고 하지만 그걸 처벌까지 하거나 시장명령까지 할 법적 근거는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대안으로 공공배달 앱 등이 나오고 저 아는 분도 공공배달 앱을 본인 고향에 내려가면 많이 사용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후발주자인 측면이기 때문에 시장 선도적 주의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앞지르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끝까지 가져가야 시장에서도 경쟁자들이 많아야 또 하는 거잖아요. 너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가 있다 보니까 비용을 다 소비자한테 가맹점주한테 이렇게 막 마지막으로 끼거든요. 그럼 그것도 한계가 있다면 이제 소비자 주권 네. 발동을 해서 그래서 불매운동을 한다든지 아 네. 이거 너무 횡포 아니냐 우리 이렇게까지 비싸게 수수료 못 내겠다 네. 이 앱 쓰지 말자 왜 이런 것은 전개가 안 될까요? 그 심리는 뭘까요? 일부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옛날 노제편도 있었고 뭐 불매운동 많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누가 그런 운동을 시작할 수는 있겠는데, 예. 근데 확산은 안 될 거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할지는 저는 뭐 현재로는 물음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미 많은 생활 환경이 플랫폼 바뀌었다. 사업자 예. 입장에서 이게 소비자 저항선까지는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하기 계속 때문에 올리고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배민 측의 설명을 들어보면 예전부터 포장 수수료를 부과하려고 했지만 업주들이 어려워서 계속 미뤄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어느 정도 그 판단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실행을 했겠죠. 예. 아니 뭐 배달 앱이 사실 주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간편하게 어느 정도의 비용만 내면 집에서 편리하게 음식을 받아 먹을 수 있다라는 이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매력이 있고요. 점주들 입장에서 과거에 이제 배달원을 따로 고용해서 점주들이 운영할 때는 이 배달원들 관리부터 배달원들이 사용하고 다니는 그 오토바이 관리 비용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또 지출이 됐었고 어느 정도의 마케팅 비용도 배달 앱에서 다 이제 어느 정도 좀 충당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배달 앱을 통해서 마케팅을 해주니까 점주들도 과거에 비해서 좀 받는 혜택이 분명히 있지만 좀 과도하게 독과점 형태로 인해서 이제 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으로 가지 않게끔 잘 관리만 해준다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뭐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이 더 크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M장 네. 얘기는. 저는 맞습니다. 이게 눈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조금 더 올려도 될까? 예, 그다음 분위기는 근데 사람들은 올리면 올릴수록 반발심이 심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의 반발을 예상하고 눈치껏 올리게 되는데 이러다가 결국 어느 순간 과도한 인상을 하면 저번에 넷플릭스 가입자들이 확 줄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결국은 그러면 시장 규모가 줄게 되고 수익성 그렇죠. 악화로 연결되면 그렇죠. 결국은 다른 명목의 서비스 비용으로 또 추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악순환 끝에 그 기업은 사라지고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시장이 쇠퇴하는 단계로 접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소비자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측면에서도 너무 과도한 인상은 결국은 그 스스로 미래의 가능성을 줄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우리 조상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죠. 정도껏. 그죠? 네. 요걸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모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